다음으로는 과학적 방법을 위한 5개의 자와 5개의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다. 지금 과학적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표준 이론의 10단계를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이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패러다임이 될 건지 아닐지는 이제 그건 운명에 맡겨야 되겠죠. 역사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론이 얼마나 성공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론까지는 누구나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그 많은 이론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또 그 이론들의 신뢰도를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어, 있을 때 그러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5개의 칼과 5개의 자를 공급을 하고 싶습니다. 5개의 자는 뭐냐 하면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이게 주로 과학 철학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논리적 일치성이 강할수록 좋은 이론이다. 뭐 너무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3단 논법 다룰 때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이론. A는 B다, B는 C다. 그러나 A는 C가 아니다. 이건 나쁜 이론이겠죠. 왜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하는지가 의심스러워질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요사이 신문을 보면 그런 글을 쓰는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쉽게도 이런 훈련을 못 받고 그 기자가 되니까 그런 엉터리 기사들을 쓰곤 하는데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론적 보합성이 높을수록 좋은 이론이다. 이론적 보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거지요. 지금 내가 무슨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론이 100년 전 또는 50년 전에 나왔던 이론들과 잘 어울리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는 더 좋다는 거죠. A라는 이론은 50년 전에 나왔던 ABCD 이제 가나다라라는 이론들과 잘 어울려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해 주는 이론이고, B라는 이론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새로 만든 이론이다. 앞에 이론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랬으면 A라는 이론이 B라는 이론보다 더 좋은 이론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잠정적으로. 물론 B라는 이론이 진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앞서서 말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과학혁명이에요. 그러나 현존하는 패러다임 안에서는 이 이론적 보합성이 높을수록 좋은 이론이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의 영역이 넓을수록 좋은 이론이다.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A라는 이론은 동아시아만 설명해요. B라는 이론은 동아시아도 설명하고 유럽도 설명하고 뭐 아랍도 설명하고 무슨 아메리카도 설명을 해요. 그럼 당연히 B라는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이죠. 설명의 형식이 간단할수록 좋은 이론이다. 이건 참 진짜 좋은 기준이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해서 설명의 형식이 좀 나쁘다고 해도 좋은 이론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이론인지 나쁜 이론인지 아는 것은 앞에서 말한 논리적 일치성이라든지 이론적 보합성이라든지 설명의 영역 가지고 비교 대조할 수 있는데, 비교 대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론 형식이 간단할수록 좋지 않겠어요? 이론 형식이 복잡한 것은
뭔가 좀 구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려는 주장일수록 뭔가 복잡하게 꼬잖아요. 그러나 투명하고 간단하고 명쾌할수록 그 사실은 증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좋은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참 그 흥미있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오해하기 쉬운데 반박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이론이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이 falsifiability를 번역을 이제 반박 가능성을 하고 번역을 한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반박 가능성이 적어야 좋은 이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의 그 반박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는 테스터빌리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이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테스터빌리티라고 않고 반박 가능성, falsifiability라고 쓰냐면, 테스터빌리티는 주로 이공자연계에서 구체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한 이론들일 경우에 적용되죠. 그러나 테스트하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어떻게 하면 전쟁이 자주 나는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판이 그건 너무 부도덕한 거지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면 부도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테스트는 못 하더라도, 또는 그게 논리적으로 건전한지는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박 가능성이라는 차원으로 조금 추상화를 높여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개의 자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5개의 자보다 더 간단명료한 기준이 있어요. 5개의 칼입니다. 이게 fallacies, 즉 말하자면 오류론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서 제가 5개를 고른 거죠. 아주 제일 유명한 그 오류, 자주 범하지만 그러나 그 자주 함정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이 오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칼. 첫째로는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가 첫 번째 칼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작은 표본으로 큰 모집 단어 특성을 추정하는 오류지요. 예를 들면 어느 뉴스에서 지나가는 시민 5명을 인터뷰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이제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5천만인데 지나가는 사람 5명 붙잡아서 물어봐 놓고 대한민국 사람 의견이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예, 물론 뭐 5천만인데 뭐 1,000만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통계를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이 마법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통계의 마법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나치게 적은 표본으로 큰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때 추정하는 오류를 우리는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라 그런다. 두 번째로는 편향된 통계의 오류입니다. 편향된 통계의 오류라는 건 표집. 예, 표본 수집을 표집이라 그러죠. 표집에 편견이 개입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예를 들어서 그 경상대에 지금 여러분들 정치학 개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 개론 수업을 때 이제 내가 여기 80명 학생이 있는데 80명 학생의 의견이 어떤지, 내 강의를 좋아하는지 어쩐지 알고 싶다. 그런데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앞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30명 정도만 조사를 해보자. 뭐 30명 정도 조사해도 뭐 표집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35명을 최소 단위로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앞줄에서부터 앉은 사람 30명을 하면은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보통 앞에 앉은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하거든. 그럼 뭐 공부를 더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머리가 더 좋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 과목에 흥미가 있으니까 앞줄에 앉는 거예요. 흥미가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딴짓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성적이 나쁘게 되죠. 그러니까 앞줄에 앉은 사람 30명만 조사한다면 그것은 편견이 있는 표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우연적 일치 오류를 볼 수 있는데, 포스트 호크 팰러시라고 아주 라틴어로 표현되는 유명한 오류예요. 우연적으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오류죠. 상관관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우연적으로 발생했지만, 그러나 인과적으로 발생했는가를 검토를 해보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가장 그 유명한 속담이 있죠. 까마귀 날려 배 떨어진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좀 시커매서 불길하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날았는데 그 배가 떨어졌어요. 그럼 배밭 그 과수원 주인이 저놈의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좀 유의해야 돼요.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까마귀 날려 배 떨어진 데는 적어도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선 첫째로는 우연히 지금 발생한 거다. 그 속담대로 까마귀는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배는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어요. 우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진짜로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가지를 흔들어서 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인과관계가 있고 범인은 까마귀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경우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는데 배가 너무 이거 가지고 떨어졌어요. 놀래서 까마귀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범인은 뭡니까? 배가 범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IQ가 한 110 정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4번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IQ 120 이상 아니면 130 이상. 응? 4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4번째 바로 제3의 원인, 즉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싹 불었어요. 그래서 돌풍 때문에 까마귀 날아가고 돌풍 때문에 배도 떨어졌어요. 그러나 날아가고 떨어진 건 동시에 발생했죠. 돌풍이 분 것은 생각 않고 이 과수원 주인이 까마귀 탓만 하면 그것은 오류다 하는 것이 바로 우연적 일치 오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벌써 우연적 일치 오류 문제는 자주 발생하고 또 공연히 분석도 없이 증거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데, 과학적인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오류를 잡아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인과관계 혼동의 오류. 인과관계 혼동의 오류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예요. A가 B를 초래했는데 B 때문에 A가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인과관계 혼동이 나타나는 거죠. 주로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5월 17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 일으킨 뒤에 나중에 이제 6월 달 정도 돼가지고 막 뉴스 이런 걸로 그야말로 폭풍 같은 그 선전을 해야 됐는데, 그게 뭐냐, 광주 민중항쟁 같은 그러한 국가의 안녕을 흔드는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두환이 쿠데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꽤 오랫동안 먹혀들였어요. 왜냐, 무슨 국가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뭐 잡아가고 뭐 억압하고 뭐 심지어 고문하고 막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랬죠. 또 하나는 그냥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언론에서 하는 대로 믿고 따라간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치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그것은 오류입니다. 무슨 오류예요? 전두환 씨 쿠데타는 5월 17일 날 발생했고, 광주 민중항쟁은 5월 18일 날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뒤에 발생한 사건이 앞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뭐 그것이 될 수 있다고 막 이제 우기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은 앞에 일어난 사건이고, 결과가 되는 것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 옳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김대중 씨를 잡아 가두니까 광주에서 데모가 일어났고, 그 데모를 잔혹하게 진압을 하다가 보니까 민중항쟁으로 발전이 돼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꾸로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데올로기적인 태도고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지막은 공통적 요인에 의한 오류라는 거죠. 어떤 공통적 요인이 발생시킨 두 현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오류예요. 이런 오류가 상당히 고도로 정밀한 검증을 해야 나타나는 오류인데,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진주시에 난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난강에 진주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주교에 가면은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다리에 교각에다가 줄을 그어놨어요. 뭐냐면 강물의 높이를 재는 거죠. 그 강물의 높이 재기 제일 좋잖아요. 그 교각에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경상대에 있는 습도계하고 또 난강에 있는 난강 다리에 있는 교각에 있는 물 높이하고, 그러니까 난강의 물 높이하고 경상대의 습도계 사이를 30년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더라. 예를 들면 피어슨 R로 말하자면 플러스 한 뭐 9.0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했냐 그러면, 따라서 경상대의 습도가 높아지면은 난강의 물이 높아지는 것이다 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해서 어떤 이론을 전개했다고 치자.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증명이 될지 모르지만 내적인 인과관계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퀴즈로 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강물루 높이와 경상대의 습도계를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강우량이지요. 비가 오는 거. 비가 오면 습도도 높아지고 난강물도 높아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습도계의 습도도 내려가고 난강물의 높이도 내려가는 거죠. 이것을 그럼 증명을 하면, 근데 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죠. 습도계하고 난강물은 독립적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습도계에다가 물을 퍼넣는 거예요. 그러면 습도계의 습도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난강물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냥 그대로 흘러가겠죠. 높이는 그대로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강물이 높아나 내려가나 하는 것하고 경상대의 습도계 사이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공통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5개의 칼과 또 5개의 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